석조전 앞에는 물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싸살롱 독토김 김은주 박사님의 경성백경 시간입니다. 선생님, 경성백경이 무슨 뜻인가요? 경성백경은 서울이 경성이라고 불렸던 시절에 만들어진 건축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답사하거나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서 찾아뵙고 함께 얘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야, 요즘 정말 레트로 감성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100년 전 서울, 그러니까 그때 경성이라고 불렸던 그 네. 시절, 그 시절의 감성이 영화도 지금 엄청 많고요. 네. 뭐 밀정도 그렇고, 뭐 또 뭐죠? 그 말하는 거, 언어, 국어 말모이 뭐 이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시대적 감성이 어떻게 보면 요즘 아주 굉장히 핫한 거거든요. 특별히 이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건축 문화유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조선시대나 조선시대 이전의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와 보존, 보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제강점기 전후한 건축에 대해서는 약간 아직까지는 정확한 연구라든지 그런 보호의 틀에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어진 건축물들을 찾아가고 연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담론을 얘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생님 독일에서 박사 하셨잖아요. 네. 그때 전공이 이쪽 근대 건축 쪽이었나요? 그때는 근대 건축, 네, 물론 근대 건축을 하긴 했었는데 한국에서의 이런 건축 문화유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시스템적으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독일이나 유럽은 그 선진국이니까 네. 일단 그 시스템, 건축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것을 다루는 방법론들이 굉장히 달랐죠. 네. 맞아, 우리 문화유산 중에 뭐 물건, 도자기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건축 문화유산은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잖아요. 네. 유럽에 우리가 여행을 가도 우리가 관광지 필수 코스가 건축 네. 문화유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문화유산도 건축 문화유산도 사실은 우리 관광 필수 코스들인데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네. 기회도 되겠네요. 네네. 무심히 지나가는 것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석조전이라고 석조전 앞에 보면 물개가 놓여져 있는 정원 분수가 있습니다. 분수가 있는데 그 물개가 논란이 많이 되죠. 일제강점기에 지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면 합니다. 석조전은 그 덕수궁에 있는 석조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네. 미술관으로 지금 네네. 쓰고 있는? 네. 석조전은 덕수궁 안에서 있는데 대화문을 통과해서 조금 걷다 보면은 덕수궁 미술관,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덕수궁 미술관과 석조전, 그리고 석조전 앞에 유럽식의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늘 얘기로 다룰 소재이기도 한데 그러고 보니까 덕수궁에 석조전이 있다고 당연히 생각했지 그 건물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건물의 건축가는 누구인가요? 석조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석조전이랑 덕수궁 미술관 유럽식 그 정원을 함께 보면서 앙상블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석조전 앙상블이라고 해서 했는데 사람들을 보면 같은 시대 때 같은 건축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실제적으로 석조전인 경우는 영국인 건축가 존 레지널드 하딩이 1910년도에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옆에 브릿지로 연결해서 있는 덕수궁 미술관은 1938년도 일본인 건축가 나카무라 요시에이가 만들었고, 그리고 정원은 1911년도에 존 윌리엄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영국인이 마무리 공사를 했습니다. 1910년이면 이게 경술 국치가 있던 그 해잖아요. 네. 그 해에 어떻게 이렇게 또 덕수궁 안에 그 당시 우리 황궁이었잖아요. 네, 황궁으로. 네. 어떻게 그 당시에 이렇게 완공이 된 시기가 1910년인가요? 네네. 설계는 1898년에 시작됐고
완공은 1910년도 8월에 끝나고 이완가로 1897년이 대한제국을 고종이 선포했지만 네. 이미 석조전은 이완가로 격화된 고종 임금한테로 넘어간 거 이렇게 인수가 된 거죠. 석조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게 대한제국을 선포했을 때 고종이 그 새로운 시대의 근대 문화에 걸맞는 어떤 궁전의 형태를 가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국가 대프로젝트의 하나로서.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독수궁 안에 보고 있는 중화전보다 네. 정전인 중화전보다 먼저 설계하고 먼저 기초공사를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고종의 어떤 새로운 시대에 대한 네. 좀 꿈이 꿈과, 응축된 네. 그런 건물이네요. 사실 이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우리 그 예전 국립박물관도 그랬지만 이게 철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석조전에도 아마 이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떤 논란이 있나요? 석조전에 몇몇 논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물개 논란이죠. 물개상을 물개요? 예. 네, 물개 논란입니다. 물개가 있어요 거기? 네. 어디 있죠? 저 기억이 안 나요. 덕수궁과 덕수궁 안에 석조전과 덕수궁 미술관 중앙에 연못이 있는데 연못의 동서남북으로 물개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네. 논란이 되는 이유가 초기에 그 연못에는 물개가 없었고 거북이상이 있었다. 거북이상이 있어서 고종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 거북이상을 세웠는데 일제가 들어오면서 어느 틈엔가 거북이상은 치우고 물개상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물개는 다른 뭐 궁궐이나 이런 데서 흔히 보는 조상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우리 뭐 경복궁도 가면은 물 이렇게 쳐다보는 애는 네네. 해태고. 네. 그런데 왜 물개였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궁궐에는 굉장히 상스러운 동물을 이용하죠. 문양이라든지 조각에 이용을 네. 하는데 뭐 용이라든지 봉황, 거북이. 그런데 개는 굉장히 천하게 여기는 동물이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궁궐에서는 금기시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가 물에 사는 개, 물개, 개가 붙었으니까 이건 분명히 고종이나 이완가를 아주 격하기 위해서, 폄하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일제가 거북이를 치우고 거북이상을 치우고 네. 물개를 놓았다라고 주장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다시 거북이상으로 둬야 된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뭐 물개상을 훼손하기 위한 어떤 사건도 있었고 그냥 그렇습니다. 설명만 들으면 그럴듯한 것 같아요. 물개를 원래 있던 거북이를 치우고 물개를 놨으니까 이거는 그 당시 시대 상황과도 봤을 맞습니다. 때 네. 황가에서 이 왕가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폄하하기 위해서 이걸 일부러 했다. 네. 이게 뭐 얼핏 듣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그런가요?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일제강점기 건축물이나 문화재들이 많이 훼손되어 온 이유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죠.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물들이 그런 연구나 그러니까 물개는 그런데 네. 지금도 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네. 이 물개가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낯설거든요. 네. 이 물개상은 거기 왜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처음에 완공됐을 때 석조전이 완공된 1910년 완공됐을 때는 물개상이 없는 게 보여집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그때 존 윌리엄 데이비스니 정원을 마무리 공사를 하고 13년 되면은 고종한테 치하를 받죠. 그런 수고를 했다고 치하를 받습니다. 그때는 바로크식의 어떤 대칭형 잔디가 깔려 있고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런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진을 보면 고종 황제가 승하했을 때 국장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상복을 입고 정원을 오가는 사진인데 그 정원에는 연못이 없습니다. 그 정원에도. 그렇다면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고종의 어떤 강복이나 장수를 위해서 만들었던 거북이는 고종 생전에는 없었던 원래는 거죠. 원래 없었던 거죠. 거다. 연못도 없었고. 연못도 없고 그러면 그 연못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그 연못은 정확한 날짜는 연도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 1919년 고종 승하 이후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정원이 1938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그때 그때까지 같이 예, 그 만들어졌을 사이에 아니겠네요. 만들어졌고 그리고 보면 사진을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북이가 놓여 있는 사각 연못은 석조전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 석조전이 그 당시에는 독수궁 미술관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니까 석조전 축을 보면서 연못을 일제 시대 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덕수궁 미술관이 생기니까 네. 축이 안 맞는 거예요. 중심이. 그러니까 이게 이 물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네. 연못이 원래 석조전에 부속된 걸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이후에 네. 그 고종 승하 이후에 어떻게 보면 지금 미술관으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의 부속 정원처럼 만들어졌을 수도 그때까지도 있겠네요.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도 없었는데 없었고. 이후에 지금 보고 있는 분수 정원을 만들면서 네. 그 거북이 연못은 없어지고 지우고 현재의 물개가 놓여진 연못으로 만들어진 거죠. 분수 정원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중화전, 속조전, 덕수궁 미술관이 한 연못을 중앙에 두고 중심축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개를 누가 왜 넣냐고. 그거는 물개상은 그 네. 일본 유명한 조각 당시에 유명했던 그리고 동경 미술대학의 교수를 하고 있었던 쯔다 시노부라는 예술가가 교수가 만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 네. 1900 고종을 위해서 놓여졌다는 거북이도 고종 임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그냥 조형적 예술적 어떤 목적으로 놓여졌고 그리고 그 폄하하기 위해서 놓여졌다는 물개도 그런 어떤 한국의 어떤 역사라든지 왕실을 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의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1938년이면 한창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도보다는 조형적 예술적 만약에 그랬으면 석조전을 헐었겠죠. 헐고 다 없애고 했었겠죠. 네. 그러니까 거북이는 거북이고 물개는 물개다. 네. 그래서 더이상도 더이하도 아니니 과대 해석을 하지 말자. 하면 안 된다. 이게 가장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건 그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나오는 건축물들은 그런 연구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어둡고 그 다크적인 어떤 역사라 할지라도 우리의 역사지. 우리가 항상 우리의 역사가 좋고 밝은 것만 우리들의 역사가 될 수가 없듯이 모든 시간에 흘러가는 그것 자체가 다 우리의 역사다. 그러네요. 이 속조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연구를 좀 정밀하게 연도를 따지고 그 주변의 맥락, 역사적인 네네. 사실과 정밀하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너무 감정적으로 물개? 저건 폄하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고 또 언론에서는 또 그걸 받아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심정이 진실이 되어버리고 그게 확신이 되면 그런 어떤 문화재들이 훼손의 어떤 단계로 가지 않나. 굉장히 중요한 위험한 어떤 그런 시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럼 이 물개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일단 이런 곳에 대상이 있을 때 감정적인 것을 일단 배제시키고 사실적인 팩트만 먼저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찾아내는 거죠. 가치를 찾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연구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만든 말들 아니면은 그랬을 것이다라는 심정으로서 대상을 바라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치밀하고 이렇게 정밀하게 연구하시는 성과들을 오늘 우리 유튜브 방송 찍고 있긴 하지만 뭐 뭔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거나 석조전 오늘 얘기만 듣고 보니까 저는 그 일대 건물들이며 덕수궁도 다시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덕수궁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궁전이죠. 왜냐하면 덕수궁 중화전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전통 궁궐 양식이 그대로 있고 조금 더 걸어가면 대한제국기에 석조전이 있고 조금 더 가면 일제강점기에 덕수궁 미술관이 있고 그러니까 시대상의 건축 역사도 되고 문화상도 되고 정치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궁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덕수궁을 보면서
그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우리 역사를 압축적으로 또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면 그 선생님 쓰신 책을 보면 되나요? 네. 우리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이 책 소개 한번 잠깐 해주시죠. 네. 석조전이네요. 네, 2014년에 발간된 책인데요. 제가 독일 박사 논문으로 썼던 석조전 앙상블에 대한 것을 한국 출판학에서 좀 간략하게 낸 책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이 책으로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부제가 네. 잊혀진 대한제국의 황궁이라는 말이 뭐랄까 좀 아련하기도 하고요. 네. 잊혀진 그리고 대한제국인데 황궁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 연구에서 좀 가장 큰 성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복원 사업이 있었고, 네. 그 도면을 일본에서 발굴하게 됐는데 그 도면 안에 쓰여진 것이 황궁 임페리얼 오브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존 레지널드 하딩이 황궁이라고 불렀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대한제국의 황궁으로서 설계가 들어갔다는 거죠. 대한제국 선포한 1년 후에 네. 설계 날짜가 있습니다. 이거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 연구를 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이 덕수궁이 대한제국의 황궁으로서의 마스터 플랜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마스터 플랜 중에 이렇게 석조전 일원이 부분이었는지 조금 더 거창한 계획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그거는 아직 밝혀진 게 없고 석조전 도면을 보면 궁궐 전통 한국의 궁전은 각 건물마다의 기능이 따로 흩어져 있어요. 수평적으로 다 따로 가지고 네, 있지만 네. 석조전은 수직으로 서양식 궁궐처럼 수직으로 아파트먼트가 있고 영빈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가죠. 그래서 어떤 그런 마스터 플랜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건물 자체에서 집약적으로 그 기능을 함축시킨 거죠. 그것 자체가 이미 변화된 네.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석조전 앞에 있는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중화전에 있던 행각을 철회시키고 회철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1913년 되면 고종이 정원을 만든 너의 수고에 내가 공로를 치하한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어떤 왕실을 무시하고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생존했던 고종의 어떤 허락이나 승인하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개화기라고도 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이 개화기에 들어오는 서양 문물들을 대하는 그 고종의 태도 같은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특히 아까 정원이 앞에 계획됐다는 네. 거는 한국의 전통에서는 그 건물의 앞에는 정원을 두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 자체가 굉장히 그 다른 양식을 황궁 네. 안에 그것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네. 궁전이고 그것이 대한제국의 많은 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가 궁궐의 건물을 지으면 뭐 근정전, 네. 뭐 중화전 이런 식으로 뭔가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네. 근데 석조전은 그냥 돌로 만든 건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왜 이렇게 석조전이라고 무미건조하게 지었을까요? 왜 유럽에 있는 궁궐들이나 궁전 건축을 보면 그 한국에서처럼 유교식 어떤 강령이라든지 지켜야 되는 어떤 좋은 글귀로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종은 그때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막 건설하면서 모든 어떤 시스템도 유럽식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로 지어진 정각이다. 근데 저는 굉장히 중심적인 건물에만 붙이는 단어인데 중화전이라든지 인정전, 뭐 근정전처럼 중심 임금이 정사를 보는 건물에만 붙이는 건데 석조전도 석조각이 아니고 석조전으로 붙인 것은 황제의 황궁으로서 그대로 사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물이. 되게 쿨하게 지은 거네요. 요즘 돌로 말로 지어진다. 하면. 사실 돌로 지어진 게 아니고 돌 붙임한 건물이죠. 그쵸. 기초까지 기단까지는 화강석으로 짓고 내부에
내부의 골조는 철근과 벽돌로 만들어지고 외부에 화강석으로 떠붙임처럼 붙여져 있는 겁니다. 돌 마감된 건물. 네, 화강석으로 마감된 건물. 네. 되게 쿨했네요, 고종이. 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럽식은 굉장히 선진화됐다. 우리는 이런 목재로 된 어떤 구식의 이런 관습이나 이런 문화를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의전을 했던 옷들도 보면 양식에 굉장히 턱시도를 입고 뭐 그런 걸 볼 수 있으니까. 네. 그 개화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트렌디한 거였네요. 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해요. 기존에 어떤 문화가 있는데 새로운 문화들이 들어와서 그 문화가 어떻게 전이되고 유입되고 바뀌고 정착화되는가에 대한 게 저의 관심이기 때문에 가장 급변하게 일어났던 것이 최 근래 그런 일제강점기 시대 때 한국의 문화가 유입되고 바뀌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면서도 네.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물에 네, 네.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었어요. 그 당시 보면 경운궁이라는 그 궁전,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독수궁은 네. 주위에 외국 공사관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생각하기에는 유럽식 또는 서양식으로 들어오는 문물은 굉장히 선진화되고 네. 우리는 따라야 되는 어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문화의 방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국무총리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영국인 세무사가 있는데 세무사요? 예, 총세무사가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고종에게 많은 조언과 그리고 파고다 공원이라고 불리죠 지금. 네. 탑골공원. 탑골공원. 네, 거기에 대한 공사나 계획도 이 총세무사의 조언을 받아서 했고, 그대한 어떤 대한제국을 위한 그대한 근대 도시를 위한 프로젝트를 그 사람과 같이 하면서 그런 어떤 시아나 아니면은 생각들을 가진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흥미롭네요. 고종이 꿈꾸었던 근대 도시 경성에 대한 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어떤 이야기로 오시나요? 다음에는 조선 총독부로 넘어갈까 생각합니다. 너무 이슈가 확 큰데요? 넘어가 버릴까요? 야, 조선 총독부 이야기 다음 시간에. 네, 지금은 없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구호 한번 할까요? 네. 아싸. 아싸. 그 박사님, 네. 그 지난번에 쇼핑 소년의 탄생 저술하신 이제 김신 네. 선생님 나오셔서 창고에 400권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창고에 몇 권 있으세요? 석조전? 2권 있을까요? 몇 권 지금? 출판사가 가지고 있어야지. 네. 유통 중입니다. 유통 중이에요. 네. 그럼 책 나눔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책 나눔하기가 그럼 그 이제 책이 비싸요. 22,000원. 22,000원 비싸구나. 책 나눔하기는 좀 그런 뭐 저자도 사야 돼. 네, 맞아요. 저자 저자도 네. 사람의 입장입니다.